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어, 제가 한동안 뜸했던 스미더스의 정분실 이제 데일리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걱정과 우려 섞인 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데일리로 하겠다고 트위터에 공표를 하니까 안 될 건데 라는 식으로 우려 섞인 발언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내 지르고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지르고 그 본인의 한 말 때문에 거기에 딸려가는 그런 게 사실 일반적으로 위인들이 어떤 업적을 정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가능한 한 매일 하겠다. 매일 할 겁니다. 예,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하여튼 북한이 시끄러우니까 북한 얘기를 해볼 건데 거기에 앞서서 그 윤미향 건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윤미향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윤미향을 민주당이 왜 저렇게 투둔을 하냐,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그 일단은요, 일단 말이죠. 그 윤미향 씨는 기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뭐 불구속 기소 형태가 되긴 할 텐데 불구속 기소를 당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지금 횡령이나 이제 배임,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37억 가까이가 비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어떻다 저렇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소를 당하시게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청와대가 저러는 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부탁을 해서 청와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걸 텐데 민주당은 도대체 왜 저러냐, 이해찬 씨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도대체 왜 저러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곧 바뀌죠. 아마 7월 달인가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7월인가 8월인가 전당대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뽑히는 당 대표가 앞으로 그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각종 파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친문. 친문파가 지금 들러붙어 있죠. 뭐 홍영표 씨라든지 뭐 여러 친문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남계로 불리는 송영길 씨나 이제 이낙연 씨 같은 호남계, 그리고 구민주당계 쪽인데요. 여기 이제 박영선, 그다음에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세균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구민주당계, 구호남계인데 어, 당권이 까딱 잘못하면 이분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낙연 씨가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고, 그 다음에 그 송영길 씨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했을 때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식으로 이제 2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찬이 없다. 이렇게 되면 송영길 씨가 당대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호남계가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문에게는 친문 그룹, 소위 그 친노, 부산 쪽에 친노, 친문, 또 열린우리당 그룹, 이분들에게는 이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자기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민주당을 쳐냈잖아요. 한번 배신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노 386, 그 부산 쪽 분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기본 입장은 뭐냐면 호남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냥 어떤 그 보급 기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호남이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어내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낙연 씨 주저앉히려고 갖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무슨 제안을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낙연 씨는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뭐 앞으로 대선 나가실 거면 7개월밖에 못 하는데 그럼 되겠냐, 당이 흔들린다, 이딴 소리 하고. 문재인 씨는 안 나갔습니까?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낙연 씨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율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이낙연 씨가. 그런데 윤미향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윤미향을 지금 민주당이 버리게 되면, 윤미향의 치명적인 잘못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이해찬 지도부, 일단 윤미향 씨를 공천 주고 한 거는 이해찬 지도부니까요. 뭐 김어준 씨나 이제 양정철 씨가 거의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해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미향이나 양정숙이나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공천을 준 친문 지도부가 처절하게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 당대표 선거는 그냥 하나만 합니다. 새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해찬 씨도 그렇고 뭐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유미양 씨는 벌써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인데 얘를 이제 8월이나 7월 이후에 버려야 되는데 지금 버리면 안 되고,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당권 잡고 나서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검찰 수사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검찰에도 가능한 한 수사를 좀 질질 끌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변수가 생겼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일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당에서도 도의적으로든 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골치 아픈 어떤 그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어쨌거나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길어봤자 5개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소되는 순간 아마 사퇴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를 민주당에서 그렇게 원치 않을 겁니다. 이게 재판을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대통령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서 그냥 끊어버리자는 생각으로 아마 사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징계를 때리거나. 그래서 이제 또는 뭐 의원직 지금 아마 이제 제명, 그러니까 국회에서 과반수이상 하게 되면 제명이 되는데, 민주당 당론으로 해가지고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제 제명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비례대표니까 제명하면 끝입니다, 그걸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윤미향 씨 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은 지금 왜 저러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상당히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한 3년 기다렸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선거가 사실 폭발적인 계기는 뭐냐면 삐라가 아니고요. 삐라가 아닙니다. 저기 2019년 그러니까 이제 2019년 4월인가 뭐 이때 처음에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판문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냉면도 드시고, 뭐 작년에 진짜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좀 휘청휘청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요. 북한한테 우리가 뭘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회담도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경제 지원이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을 연다든지. 물론 핑계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야 우리가 개성공단 열고 싶은데 미국이 반대한다.
이건 사실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언급을 한 적은 있어요. 뭐 개성공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협 이렇게 추진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본다.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달라. 이건 그냥 립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남북한이 뭐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개성공단 열면은 미국이 그거 대놓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대신 돈 대줄 것도 아닌데. 지금 북한에 돈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은 야 우린 지금 하는 것만큼만 할게. 그러니까 뭐 석유 좀 주고 무역하고 그 다음에 뭐 큰일 있을 때 좀 보호해주고, 이 이상은 우린 못 준다 북한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중국한테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 애들 못 믿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안 쓰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쓸 사람이 남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는데, 이게 꼬라지를 보니까 코로나라고 내내 이제 돈 없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 국민한테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는 거 전체 하면 한 10 몇 조 되는데, 그거 주는 것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지네 국민한테 주는 것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재정 적자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기에는 열받죠.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한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아무런 경제 원조도 없다. 그럼 얘들이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입장이 됩니다. 일단은. 두 번째, 김정은이 최근에 이제 몸이 아팠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중리산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다 이렇게 되니까 남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죽었나? 죽으면 어떡하지?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 이슈가 좀 여론몰이가 돼 갔거든요. 거기서도 살짝 또 삐졌습니다. 살짝 삐졌는데, 세 번째, 결정적으로 삐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야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려고 해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지금. 이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보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180석, 지금 177석인가 6석인가까지 떨어졌는데 하여튼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뭘 좀 지원해 주자, 소고기를 지원해 주자, 뭘 뭐 무슨 분유를 지원해 주자, 또 현찰을 주자, 국회에서 법안 만들어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 새끼들 봐라. 아니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솔직히 안 들겠습니까? 들지? 아니 북한이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전에 특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는 우리 국내 여론이 어떻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과반수가 아니라서 그렇다. 근데 지금 과반수 넘어갔는데 왜 법을 통과를 안 시켜? 왜 북한 지원법 안 해? 라고 했을 때 황당하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북한 말고도 또 있습니다. 누구냐? 세월호 유가족. 과반이 아니라서 못한다며, 진실 규명을. 그래서 이제 과반이 됐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정마을에 사드, 선거 끝나자마자 사드 들어갔죠, 추가로. 이건 배신 느끼. 강정마을이 아니고 저기 상주 사드. 그 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여기는 그냥 해군기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 송전탑,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현 정부가 약속했던 많은 것들. 또 하나 더 있네요. 쌍용 자동차. 지금 마인드라가 쌍용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라가 이걸 포기하게 되면요, 파산입니다. 그냥 정리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인수를 하든가.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나 기아는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또 새로운 국산차 어떤 회사가 국산차 브랜드로 쌍용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쌍용차,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써먹었죠. 쌍용차는 사실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18년도 지방의회 선거, 그 다음에 1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그 쌍용차 노동자들을 부더니도 끌어내서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마인드라가 쌍용차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그 말은 현 정부 들어온 2017년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는 쌍용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세월호도 그렇고 상주 사드도 그렇고 강정마을도 그렇고 밀양송전등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현 민주당 정부가 과반만 넘어가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생기고 대단한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김정은이 느끼는 배신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협상을 해왔거든요. 군부 강경파들의 어떤 그 압력을 좀 누르고 야, 대화로 일단 풀어보자 라고 해서 지금 군부가 한 2년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은 군부도 기다리기 어렵다. 지금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이 당장 뭐 쳐들어온다거나 이럴 능력은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뭔가 물자가 그득그득해야 하는 건데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의 이제 그 북한이 열받은 거 이거는 남한이 전적으로 자초한 면이 크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돈 안 보내주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만 보면 북한하고 뭔가 대화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 양반 인터뷰를 좀 그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누구냐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양반 경력을 쭉 내려가 보면 보십시오. 콜롬비아대에서 역사 박사를 받으셨고요. 2009년부터 CIA의 이제 분석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되는 이제 국가정보국장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이 되고 2017부터 16부터 17년까지는 CIA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 국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 국장은 무슨 자리냐면 그 동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 전체, 그러니까 중국, 일본 뭐 다 다루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각종 벌어지는 이제 정보 수집 활동이나 이제 공작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국장까지 하시고 지금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 뭐 한국 관련 석좌 연구원으로 와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계고요. 나이가 46이라고 하는데 뭐 CIA 한 10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북한을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뭐 서설이 길었기 때문에 뭐 2부에서 해드리고요. 그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쟁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북한이 뭘 한다고 해도 사실은 북한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 북한이 지금 핵무기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만약에 위협을 한다 칩시다. 또는 그거를 쏘겠다. 또는 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울릉도에 쏴가지고 울릉도가 가루가 됐다.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한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중거리 그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현무 1, 2, 3가 있고 4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 형태는 다양합니다. 뭐 나이키 미사일 닮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칸다르 닮은 것도 있고 또 에이타킴스 미사일 닮은 것도 있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무거운 탄두를 던져 넣는 역할을 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을 한 1000발 정확한 숫자입니다. 한 1000발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라든지 뭐 곳곳에 이렇게 전라도하고 이제 경상도 이렇게 또 산 쪽으로 해가지고 숨겨져 있거든요. 이 기지들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려진 거는 여기에다 이제 고폭탄이라고 하는 한 1톤 규모의 이제 폭약을 넣어가지고 저게 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핵탄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핵탄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폭탄 같은 걸 넣어서 예를 들어 보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또는 적의 활주로를 파괴한다든지. 탄도미사일 1000발이면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느 국가도 사실 이 정도로 갖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한 100발만 발사해도 북한의 평양의 주요 목표물은 쑥대밭이 됩니다. 100발만 쏴도. 근데 1000발이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한국이 여기에 고폭탄, 그러니까 폭약만 올려가지고 쏠 생각을 해서 이걸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순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말이죠. 1970년대부터 생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 연구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힘이 없으니까. 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가스를 뿌리고 독가스를 뿌리고 뭐 질병을 뿌려가지고 일정 라인에서 막겠다라는 어떤 마인드가 이제 50년대 60년대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한국에는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군 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VX 가스나 이런 여러 가지 가스, 신경작용 가스들이 있는데 독가스입니다. 독가스. 이걸 현무에 이 탄두를 실어가지고 날리면요. 평양은 순식간에 안개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가스실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하지가 않고 우리 한국군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방어 또는 보복용 어떤 장비들을 개발을 해 왔고요. 미국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전쟁 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